이재명도 윤석열도 홍준표 골든크로스 현실화. 자, 최근에요. 이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요. 이 야권의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인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요. 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발표돼서 상당히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김은미 기자. 네. 죄송합니다. 자, 이 결과 어떤 결과일까요? 네, 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양자 대결입니다. 네,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 46.4%, 이재명 지사가 37.7%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 지금 지지율 격차가 8.7%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이 홍준표 후보가 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계속 과반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앞선 건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 이 홍준표 후보가 그냥 지나칠 리 없죠. 이 즉각 자신의 SNS에 이 여론조사 내용을 같이 올리면서 이래도 역선택이라고 할 겁니까? 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홍준표 후보 또 마침 국민의힘의 경기도당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경기도의 우고 차베스를 이긴 날 경기도를 방문하게 돼서 참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우고 차베스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를 비유를 한 건데요. 사실 이 홍준표 후보, 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두테르테에 비유를 하니까 이제 발끈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랬던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는 이 이재명 지사를 우고 차베스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포퓰리즘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이죠. 우고 차베스를 빗대서 홍준표 후보가 또 나름 또 비판을 한 부분이 있군요. 자, 이동석 기자. 어제 이제 이 시간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의 이 반응을 잠깐 소개해 줬는데 혹시 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이 없을까요? 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이었는데요. 정의당이요? 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앵그리홍, 그러니까 홍준표 예비 후보의 별명이죠. 앵그리홍이 흥미를 자아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류호정 의원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잠깐 동안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뭔가 이렇게 뛰어나게 집중을 시켰다라기보다는 이제 요즘 여론과 언론이 좀 홍준표 띄우는 것에 좀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 너무 신고하면 기사를 안 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동안 윤석열 후보 원사이드라 표현하자면 노잼이었는데 앵그리홍 후보는 좀 재미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계속 자아내시지 않을까. 네, 류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노잼이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솔직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또 홍준표 후보는 흥미를 계속해서 자아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여론과 언론이 홍준표 띄우는 것에 재미를 붙인 것 같다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전도 그랬지만 이 상승세를 탄 이후에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한 이런 비판이 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혹시 윤석열 캠프에서 입장은 없을까요? 네, 윤석열 캠프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내부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 나서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의 판단이 어떨지는 우리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례를 통해서 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낙연 갔어요. 후보가 아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적지 않은 네거티브 공세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있게 되는 경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죠. 네. 아마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 계속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민주당 이낙연 후보처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지금 이재명 지사를 바짝 따라 붙다가 이 최근 계속되는 이 경선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깝게 지금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를 바짝 따라 붙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네거티브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낙연 후보처럼 다시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악담인지 경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조사에서 이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죠.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지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47.1% 대 38.5%, 8.6%포인트 표차가, 이 지지율 표차가 납니다. 바로 오차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역시나 이재명 지사를 윤석열 예비 후보가 앞서는 조사인데요. 자, 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모두 이재명 지사, 여권의 1위죠.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석 기자. 자, 이런 결과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상당히 고무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야권의 후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면서 홍준표 예비 후보를 이렇게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준비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대통령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국민들이 찍어본 경험이 있는 후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그런 한 20% 정도의 지지율까지는 다시 갈 수 있는 분이다. 저도 이제 참고했는데 예. 그 윤석열 후보도 그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에 대해서 다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데 당 입장에서는 그 상대당의 유력 주자들에게 강세를 보이는 후보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사실 좀 더 많은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등 추석을 앞두고 홍준표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이에요. 하지만 윤석열 예비 후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윤석열 대세로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요. 야권 내 1위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윤경호 의원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윤석열 후보 원사이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승부가 결정된 게임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어떠세요? 흥미를 자아내고 있나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 될까요? 아니면 이 상승세가 꺾이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 제가 그 얘기 쉽게 했다가 잘못하면 공격 세게 당할 거니까 네. 제가 그 얘기는 좀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좀 접고요. 네. 방금 나온 저런 숫자가 어느 기관에서 일단 조사를 했느냐 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비슷한 여론조사를 해온 그 연장선에서 나왔느냐. 그동안 축적된 추이들이 있느냐. 그걸 봐야죠. 왜냐하면 응답률이나 아니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풀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즉 느닷없이 한번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오는 숫자, 저게 과연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는 한국갤럽은 아예 나 빼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한국갤럽은 아시다시피 ARS 방식이 아니고 전화 면접원이 직접 일일이 다 물어보는 방식을 계속 견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든 아니면 지지율이든 절대 숫자 자체가 우선 낮고 그다음에 냉정할 정도로 홍준표 후보라든지 뭐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숫자가 높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숫자가 홍준표 후보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겠지만 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서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의 최근의 현상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절대적인 1위 강자였던 이재명과 윤석열 이외에 다른 후보들이 원했던 바로 그거죠. 2위로 치고 올라오고 그 2위가 1위와의 간격을 점점 좁혀나가고 네. 이러면 나중에 추세상의 변화를 감안해 보면 역전이 가능하다. 홍준표 후보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골든 크로스. 그렇죠. 그게 나타나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잡혀버리고 그 잡힌 걸 만회하기 힘드는. 왜냐하면 양쪽 다 1위 후보들이 워낙 오랫동안 독주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게 엎치락뒤치락을 해왔다면 다시 또 뒤집어질 수 있겠다 이러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양쪽의 1위는 압도적으로 1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2위로 누군가가 올라서고 그 2위가 오히려 역전을 하면 상당히 불안해진다. 그리고 홍준표의 그럼 강점은 뭐냐? 뭐 어떤 분들은 기존의 보수층이 다시 온 거다. 아까 이준석 대표는 뭐 20%라는 기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20%는 정당에 대한 보수 제1야당에 대한 지지였죠. 그때 홍준표가 아니었어도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도 탄핵이라는 이후의 상황이지만 20%는 나올 수 있었다. 그게 개인 홍준표의 인기나 지지도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선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홍준표라는 후보는 겉과 속이 다를 것 같다 이런 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어요. 경남지사도 했고 뭐 지역구를 몇 번 옮겼습니다만 국회의원도 해봤고 심지어는 대표를 지낸 분이 공천에서 배제돼가지고 무소속으로까지 나오고 그렇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 양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는 겉다르고 속다르고 뭔가 숨긴 게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지금과 같은 혼탁하다고 표현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다른 후보들처럼 여기는 뭔가를 까면 뭐가 나올 것 같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흠이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홍준표의 강점과 약점이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현상이 계속 갈 거냐? 멎어질 거냐? 그 말씀은 제가 함부로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나오는 추이를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야권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윤석열 예비후보 지금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잠시 좀 멈칫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안 질의가 있었거든요. 자, 김현미 기자. 네.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 상당히 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오후 2시에 이 법사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법사위가 열리기로 했었던 시간보다 굉장히 좀 많이 뒤로 지연이 되면서 결국 저희 프레스룸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야 이 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여야의 공방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 쇼를 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대한민국의 법사위 장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사주, 공작, 청부 이러한 음흉한 단어들은 문재인 정권 전문 아닙니까? 이런 허접한 기사 하나 가지고 현안질에서 정치 공세한다? 선택적 현안질입니까? 뻔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가 두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버리고 오염시켜버린 사건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상임위가 한마디 질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주 여당 의원하고 장관하고 짝짝꿍이 돼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민주당에서는 국기 문란 사건이다. 그리고 검찰이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 저희 영상에는 저희 담지 않았습니다만 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 기관장들이 특정 후보를 밀었었던 이 초원 복집 사건이 생각이 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선 이건 초원 복집 사건이 아니라 이 김대엽 사건이다. 김대엽 사건이 허위 폭로 사건이었었죠. 이 김대엽 사건이다라고 맞섰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허접한 기사 하나로 지금 정치 공세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또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이 법무부 장관이 같이 합세해서 정치 쇼를 하고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여기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기사 하나 가지고 선택적 현안 질의를 할 사항이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로 이 보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허접한 기자라면서 맹공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해당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윤석열 예비후보 엄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의원은 보도 매체가 김웅 의원과의 첫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서 뉴스버스를 향해 관련 내용을 다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다?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목소리 저희가 더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권혁수 기자가
김웅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손준성 검사 아시죠? 윤 총장한테 요청받고 그러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윤 총장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합니다. 검찰 쪽에서 받지 않았다는 분명한 어조로 김웅 의원은 얘기를 합니다. 준성이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의원님이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먼저 그걸 봤을 거예요. 준성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어요. 이게 법리적으로 맞나 이런 것을. 신명 판결문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왜 보도 안 하죠? 뉴스버스는 왜 이거 보도 안 하고 싹둑 자르고 다음 날 유도신문 해가지고 김웅 의원의 기억이 좀 부족한 거를 틈타가지고 이렇게 왜곡, 날조, 공작 보도를 하는 것이죠? 네, 장제원 의원은 직접 통화 내용을 읽으면서 공개를 했는데요. 장 의원의 주장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해당 보도 매체인 뉴스버스가 모든 과정을 기사화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기사화를 해서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걸 강력하게 항의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매체 기자가 9월 1일 날 김웅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보도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했던 이 내용만 보도를 했다. 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냐 그러면서 녹취록을 공개한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장제원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한 걸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패착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장제원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이 완전 바보 같은 자백을 했다. 바보 같은 주장을 했다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어제 법사위 질의에서 김웅 의원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이 작성해서 이것을 손준성 검사에게 법리 검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김웅 의원이 더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고발장 작성의 실질적인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할 수 있는 공범의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김남국 의원, 장 의원의 주장은 오히려 김웅 의원이 고발장 작성에 공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원민 기자. 그러면 통화를 해놓고 왜 그건 보도 안 하고 뒤에 통화한 내용만 보도하느냐? 왜 멋대로 취사 선택해서 허위 보도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예요. 해당 매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해당 의혹 보도를 한 기자의 얘기는 인터뷰를 한 건 맞긴 하지만 내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전화를 2번 했어요. 2번, 예.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무조건 다 아니다. 다 아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대답을 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당연히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저희가 2번째 녹취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전부 올려놨는데 처음에 저희가 통화 시작을 할 때 김웅 의원이 어제 잘 못 들었다. 다시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터뷰를 다시 한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이 본인이 작성을 했다. 라고 이거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법리를 검토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해당 기자의 얘기는 이 첫 번째 통화를 했을 때 이 김웅 의원이 무조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터뷰를 기사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추가 취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2번째로 전화를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거의 원점부터 다시 인터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통화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런 설명인 건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메시지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캠프에서 텔레그램에 이 나오는 손준성이란 이름 자체가 진짜 손준성이 맞는지 누가 아느냐 조작됐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내가 직접 이 해당 텔레그램 이 스크롤을 위아래로 올려가면서 손준성이 아닌데 아닌 사람이었다가 잠깐 그때만 손준성으로 이름을 바꿔 저장하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뜨게 했었던 건지 여부 이런 거를 내가 직접 확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일 수 있어서 우리가 법조인 명부를 확인해 봤는데 이 동명이인은 없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은 오로지 한 명, 당시에 이 대검 정책관 한 명뿐이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요. 지금 뭐 의혹 보도 나온 이후에 뭐 기억 안 난다 이런 얘기했다가 며칠간 이제 침묵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세세하게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김웅 의원 어제 오늘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김웅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즉 누군가의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정치 배우설을 본인이 직접 꺼내든 건데요. 또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보도를 보니 조작이 안 됐으면 내가 낸 것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무조건 당에 다 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제보를 당에 전달했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저는 잠적한 바 없고 현재도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 의원님, 이 부분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동석 기자는 조금 전에 이제 배후설, 정치 배후설을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담긴 의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의 갈래는 크게 봐서 세 갈래죠. 첫 번째는 이제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국민의힘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 루트를 통해서 고발장과 첨부 자료 등이 실제로 전달이 됐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전달이 됐다면은 그러면 당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어떤 이른바 고리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세 번째 부분이 지금 이야기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사건이 공개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오늘 김웅 의원이 인터뷰에서 어쨌든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에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은 김웅 의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당시 지난해 4월에 소통했던 그 당사자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사자가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지금 당내의 경선과 관련된 경선 캠프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딘가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다 하면은 누구 캠프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캠프에서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언론에 흘렸구나. 이런 이제 등식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정 캠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웅 의원의 얘기는 이 이른바 이 고발 사주 고발장이 공개되는 이 보도가 이루어지는 막후에서는 국민의힘 안에 어떤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런데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라고 하면서도 쉽게 그걸 밝히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일단 본인 스스로가 지금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얘기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그 캠프가 엄청난 타격, 공격을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제보자를 실제로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자를 밝혀라라는 압박이 김웅 의원을 향해서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강도 높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언제까지 저 부분을 제보자를 밝히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를 밝혀가는 부분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관련은 지금 검찰의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저 부분, 이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은 김웅 의원 그리고 당의 일부 관계자들만이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밝혀라라는 그 김웅 의원을 향한 이 압박이 앞으로도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글쎄요, 김웅 의원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윤석열 캠프에서 김은미 기자, 네. 이런 김웅 의원에 대해서 또 비판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고발장 지금 검사가 작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 본인이 좀 투명하게 밝히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윤석열 캠프의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뉴스버스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거고 저도 읽어봤는데 그 엘리트 검사가 쓰는 공소장 문장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 문장치고는 조금 구린데요 보니까. 일단 단순하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은 필요하면 직접 고소한다.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 가족인 김건희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김건희를 시켰을 것이다. 김웅 의원이 비겁한 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손준성이라고 하는 이게 대검찰청의 수사정보기획관 정도라면 굉장히 고위직 간부거든요. 예. 거기와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걸 기억을 못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웅 의원의 자세나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일단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경진 전 의원은 이 검사가 쓴 것 치고 문장이 구리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 구리다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 문장이 조잡하다는 그런 뜻으로 김경진 전 의원이 쓴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선 이 고발장 내용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만큼 이거는 검사가 쓴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이 김웅 의원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 대검 정책관이랑 이 굉장히 고위직이랑 그 당시 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면 이게 기억이 안 날 리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고발장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검사가 쓴 게 아니다라고 지금 앞에서 김경진 전 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뒤에 이 열린민주당 쪽에 어떻게 보면 피고발인이 될 뻔했었던 이 황희석 최고위원 그리고 최강욱 대표는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황희석 최고위원은 전문가가 쓴 솜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당 대표인 최강욱 대표도 이 둘 다 역시 변호사 출신인데 이 최강욱 대표도 구사하는 법률 용어, 문장 구조를 보면 이건 검사가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어쨌든 이번 사안은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였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그 당시에 본인도 공작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자신이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검찰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그중 하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나머지는 유시민 건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마저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네, 이해찬 전 대표는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시키는 국가 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손준성, 김웅은 공동 전범 관계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에선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현재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야 전망이 좀 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으신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이런 은밀한 일을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저도 수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기록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합니까?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라고 하는 건 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도덕적인 요소가 있고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치명적 타격일 것이다. 본인이 어떤 자체적 의지로 어떤 사주를 하려고 한 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그런 정황은 전혀 없다. 그런데 아직 정황이 없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치적 타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먼저 이해찬 전 대표, 윤석열 후보가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런 은밀한 일의 증거를 남기겠냐며 오히려 반문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수사 자체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적 행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정치적 타격은 없다고 본다면서 윤석열 엄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윤 의원님. 자, 이번 주제 좀 종합을 해보면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고발 사주 의혹에다가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적으로 많이 따라오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돌파가 좀 필요한데 자,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가 있을까요? 반전 카드보다 저는 이게 방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 앞에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한 얘기잖아요. 네. 이거 분명히 명명백백 규명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윤석열 후보는 이건 치명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검찰의 수장이 윤석열 후보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에 저는 존립을 흔드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웅 의원이 세력 운운했던 거 지난번에 수산업자에게 뭐 뇌물받은 어느 언론계 인사가 여권의 뭐 세력이 와서 공작 운운했던 그거하고 저는 너무 비슷하다고 봐요. 물타기인데 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지켜야 되는 국가기관이 총선이라는 선거에 국회의원 총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지금 현재까지만으로 봐도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등장인물이 김웅이라는 야당의 의원 그리고 그와 연결된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현직 대검 부장 지금은 뭐 다른 자리에 있긴 합니다. 수사정보기획관이라는 게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 이후에 계속했던 역할이 뭐냐. 검찰에 정보를 취합하는 거를 종합하는 일을 하는 수장이란 말이죠. 경찰이 무서운 이유가 13만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의 정보팀이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그 많은 양 이거거든요. 검찰 역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마침내 검찰의 정보팀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까지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의심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자꾸 가려지는 일로 가면은 정말 이건 되지 않는다. 그 본질이 그러면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감찰을 세게 실시를 해서 그 손준성 수사정보기획관이 현직에 있었을 때 썼던 컴퓨터로부터 조금이라도 흔적이 나온다면 그러면 뭐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이 누군가 제보자 운운하면서 이렇게 발을 뺄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이해찬 전 대표가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 하는데 누가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강제 수사, 감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중간에 대목마다 야권의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다라는 아마 반격이 바로 들어올 테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잘 뛰어넘어가느냐 이게 저는 진실규명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전제를 달고 지금 논평을 주셨는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결론이 난다면요.
반대의 경우는 손준성이라는 수사정보기획관과 김웅 의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그냥 공유한 정도. 이게 우선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파일이 있지만 이런 게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김웅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이 제보자의 신원을 빨리 밝혀서 오해를 벗어나야 되고 누명을 벗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반대쪽에서 장난을 하려고 했던 쪽이 오히려 더 거대한 역풍을 맞겠죠. 그러나 이게 각자의 당사자들이 빨리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검찰의 존립이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어떤 식의 노력이든 정말 가지치기를 자르기를 해서 손준성이라는 수사정보기획관이 개인 차원에서 그냥 월권을 한 거다, 오바를 한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검찰의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보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저는 빨리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법사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자, 이 부분 본격적으로 수사도 이루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